뭐 그런 거 잘 뭐 수칙 잘 안 지켜갖고 뭐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나요, 학교에서? 조심하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숨 마셔도 자연 방사선을 통해서 피폭을 받아요. 이런 환경에 지금 X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갈수록 피폭량이 물론 더 올라갈 거고. 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네, 성층권이 있고 그래서 그 비행기도 방사선 X라는 최대한 절 밖에 하기 위해서 특수한 그걸로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방사선 방호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죠. 원자력위원회에서 이제 지정한 그 수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하면 되고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받아요. 이 TLD라는 배지가 있거든요. 병원에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배지 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필립 배지라는 걸 통해서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기존 나라에서 정한 권고치를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좀 빠듯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뼈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뭐예요? 구본철인데요. 본이 이제 뼈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별명이 뼈철이었어요. 뼈철.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 좀 친숙해서 저만의 약간 개성이 있는 이름이 되겠구나.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아, 뼈철님. 네네. 전공으로 방사선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방사선학과?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 방사선과를 나오면 방사선사도 될 수 있고 또 어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방사선을 이용한 거를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방사선을 이용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일반 공항에 있는 아무튼 비파기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을 이용한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료 공무원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뼈철님은 방사선과를 졸업해서 병원으로 취업을 한 경우네요. 그렇죠. 일단 4년제죠. 3년제도 있고 4년제도 있어요. 지금은 4년제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저희가 졸업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주로 실습을 하고요. 이제 국가고시를 봐서 방사선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국가고시를 안 보고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약간 원자력 쪽 혹은 산업체 쪽 관련해서는 방사선 관련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할 방사선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이쪽에 찍을까 이쪽에 찍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나요? 고민 엄청 하죠. 일단은 환자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어깨 관절을 이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에 따라서 관절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환자 포지션을 바꾸는 게 주 업무라고 보시면 게 엑스레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남겨놓으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기능 검사를 보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기가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이쪽에 금이 갔는지 이쪽에 금이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는 고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디텍터라고 해서 이걸 움직이긴 하는데 그럼 이걸 환자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지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자연히 해부학도 공부하나요? 해부학은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이 교육의 기간이 길구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쪽 잘 모르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다리 찍으면 되고. 팔 부러졌어. 그럼 팔 찍으면 되고. 그런 거. 그거를 3년, 4년을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학하기 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해부학을. 네, 해부학도 그렇고 생리학도 그렇고. 일단 가면 배우는 게 뭐 있어요? 해부학, 생리학. 방사선 관련된 기계학, 초음파학, 혈관 조형, 피, 뭐 심장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학교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배우죠.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해서 뭐 이제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심장을 중심으로 체순환, 폐순환이 있고 여기 보이는 피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깊게 의학적으로 파고드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뭐 사진이든 영상으로 도출하는 건 맞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네네네. 그래서 국가고시를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뭐 막말 초등학생 데리고 이렇게 찍으면 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제대로 안 찍혀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료비를 어떻게 보면은 낭비를 하는 걸 수도 있고. 100장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방사선이 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CT가 엑스레이에 제가 알기로 1000배 이상 피폭량으로 해서 몸에 신체 안 받은 걸 받아요. 근데 CT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으로 그만큼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찍는 게 CT거든요.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에서 예를 들면은 장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암을 찾아내면 환자분은 오히려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찍지 않았으면 모르는 법이잖아요. CT는 물론이고 엑스레이도 어쨌든 피폭을 받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그 방사선
방사선사분들은 사진 찍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게 직업이니까. 네네네. 그 같이 있으면 찍을 때마다 피폭 당하니까. 아, 근데 저희는 피폭을 당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환자분 예를 들면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못 움직여요. 그럼 환자분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같이 찍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찍기 같이 찍는데 저희는 낙가운이래 가지고 그걸 입었고 그게 방사선 피폭량을 적게 받게 하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환자분은 10이라는 방사선량을 받았다면 나는 1이라는 방사선만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는 예를 그 포지션을 다 취하고 방사선을 밖에 나가서 이제 슛 눌러가지고 방사선을 쬐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방사선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피폭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려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몇 번 찍어야 돼요? 엄청 많이 찍어야 돼요? 내 몸에 이상이 있을 정도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는 거랑 무릎에 엑스레이 찍는 거랑 머리 쪽에 엑스레이 찍는 거랑 방사선량이 달라요.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이용해서 방사선이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찍거든요. 엑스레이를 예를 든다면 또 C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찍게 만드는 게 의료진의 몫이죠. 환자분이 멀쩡한데 필요 이상의 방사선 때문에 병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골절이 있었어. 그러면 골절 때문에 자 엑스레이 촬영해 주세요 라는 오더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그럼 이분은 그냥 무조건 왼쪽 다리 엑스레이 촬영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더가 들어와요?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떻게 찍었는지를 명시를 하죠. 같은 무릎을 찍어도 앞에서 찍는 건 AP니라고 하고요. 옆에서 찍는 건 라테라고 하고요. 이 사방만 찍는 건 오블릭이라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처방명이 달라지고 이 똑같은 위치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게 나와요. 처방명이. 그 오더를 정확하게 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에 맞춰서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방사선 학과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성적에 맞춰 들어갔고요.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간 거죠?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사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방사선 학과를 이렇게 다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적이 1학년 때 별로 좋지도 않았고 내가 이게 내 적성에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방사선들이 그래요.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요. 왜 달라져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학교도 다녀놨고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바 외에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전공을 살리면 어쨌거나 알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노후가 보장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일반 직장인들처럼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거기서 좀 더 공부하면은 공기업 외에도 대형 병원을 이제 일반 분들 대기업 간다면 저희는 대형 병원 하는 게 대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2학년 3학년 특히 실습을 갈 때는 방사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때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형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방사선사에서는 이제 지금 대기업 간 거잖아요, 지금. 대기업을 갔죠. 그러면 졸업하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진로 중에 의료 쪽으로 많이 가세요? 아니면 산업 쪽으로 많이 가세요? 의료 쪽으로 많이 가죠. 의료 쪽으로? 네네네. 티오가 많아요? 티오가 많다기보다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사가 방사선과의 대표적인 취업문이기 때문에 의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과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많이 빠지긴 하고요. 실습 나갔을 때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게 과연 낫지 맞을까? 저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나는 산업체 쪽에서 약간 방사선 관련된 연구직을 하거나 혹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라고 해서 이제 다른 원자력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남들과 좀 다르게 약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병원으로 왔어요. 첫 병원이 어디였어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해기학과라고 있어요. 방사선을 이제 먹거나 이게 주입을 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진단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방사선 동위화산 그 약품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직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거기 연구직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1년 근무하고 아예 공기업 산업체로 빠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좀 했었죠. 시험 난이도가 그때그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도 아니고 0.3%밖에 안 되는 학교인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15% 뭐 이렇게 막 너무 길쭉밭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부복인 거예요. 밑밥 까는 거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눈치 빠르시네요, 진짜. 네, 맞아요. 예.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쪽 시험을 잘 안 됐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인 시험인가요, 이쪽에? 1년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네. 다시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해야 될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오기가 좀 있어서 안 돼도 될 때까지 시험을 매년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운명처럼 너 초음파 해보지 않을래라고 권유를 받은 거예요. 병원 안에서. 잠깐.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분들이 초음파도 하세요? 초음파를 하는 방사선사가 있고요. 초음파를 어시스트하는 방사선사가 있어요. 제가 있는 그 병원 그 과는 초음파를 어시스트하는 과에 속해 있는 엑스레이도 하고 CT도 하고 MRI도 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영상학을 하는 과였고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과는 방사선사 혹은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초음파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실제로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과로 이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네 해보겠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네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언어병원 실습을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의 적성에 맞겠구나. 어떤 점 때문에 그랬어요? 일단 재밌었어요. 인체 해부학과 기능적인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하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분들과 방사선상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초음파 업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기계적으로 이전에는 직장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뭔가 필요로 해서 여기에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월급은 똑같은데 성취감에 다른 거예요. 성취감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격증이라고 해서 초음파 자격증을 해가지고 모셨던 교수님이 그 자격증 시험을 한번 봐봐라. 따면 다시 말하면 미국 가서도 초음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나아가면 된다. 그 자격증 어떻게 또 운 좋게 좀 잘 된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원래 못 봤는데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부터 종로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종로. 네. 미국 대사관 가서 봐요? 저 자격증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무슨 해외 자격증도 있잖아요. 원래는 다 해외에서 자격증 따야 되는데 해외 자격증들을 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시험을 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서 초음파 관련된 방사선사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초음파를 이제 아까 프로프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프를 잡는 거를 이제 미국식으로는 소노그래퍼라고 하거든요. 소노그래퍼. 초음파사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초음파사라는 그 공식 명칭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자격증을 따서 학생 때 초음파를 기초를 배우고 그걸 토대로 미국 자격증을 따서 전문 초음파사, 방사선사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는 방사선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사선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방사선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몇 시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사선 선생님들은 아까도 엑스레이나 CT, MR은 24시간 돌려야 돼요. 환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응급 환자도 있잖아요. 저희도 나이트가 있고 데이 이브닝 몰아서 하는 분도 있고 데이 이브닝 나이트 나누기도 해요. 어쨌거나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주말에도 당직을 서야 되고 주중에도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데 예약제이기 때문에 초음파는? 네, 초음파를 일반 예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잡아서 지금 있는 병원은 6시부터 5시 딱 이렇게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근데 만약에 휴일이라든지 주말에 갑자기 응급이 터져서 초음파를 꼭 해봐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콜 받고 병원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응급으로 초음파를 봐야 되는 상황은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혈관외과에서 이제 혈관 초음파를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걸 예를 든다면은 환자가 다리가 거의 썩기 직전인 거예요. 혈관 상태를 보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CT를 못 찍는 거예요. 왜요? 신장이 안 좋아서 조영제를 넣어서 거기 혈관 상태를 보는 건데 조영제가 신장에 무리가 조금 가요. 신장이 어느 정도 튼튼하고 좀 밑받침이 돼야 그 조영제를 통해 가지고 혈관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신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조영제 자체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CT를 찍고 싶어도 못 찍는 거죠. 초음파로 대신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하면은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보통 도시와 멀어질수록 급여가 세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는 안 그래요. 병원에서는 방사선사도 분야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초음파 분야는 지방으로 갈수록 페이가 더 세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엑스레이, CT, MR은 지방으로 갈수록 약해지고 수도권으로 갈수록 좀 더 페이가 높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꼭 방사선사로 특정 짓고 그거 지역별로 특정 지어서 뭐 갭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병원 쪽 방사선사로 근무를 할 때 일단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으로 가야 일단 급여가 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죠. 네네네네.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평균적인 급여 차이는 좀 나죠. 크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예를 든다면은 봉급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복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결혼했으면 자녀 학자금을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큰 병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진료비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거 외에 저는 이제 삼성에 있는 계열사에 있는 병원을 또 다녔었는데 거기 사이트로 이제 쓸 수 있다거나 이제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일반 종합병원이나 로컬에 있는 병원보다는 그런 혜택이 좀 있었죠. 월급은 보통 초봉 때 근무를 시작했을 때가 보통 300에서 35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취업을 했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합해서 기본급을 받고 상근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당직 이런 거 안 서고. 그러면은 실수령으로 한 250? 지금은 제가 알기로 300 전후로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종합병원, 중종합병원인데 그거보다 더 주는 데도 있고 덜 주는 데도 있고 비슷하게 주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은 대형병원이 복지가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좀 넓은 편이긴 하고요. 또 이제 로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병원 내 진료 시간 외에는 또 이제 당직이라던가 이런 게 없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적다고 할 수 있죠. 아예 없는 병원 있기도 하고 당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병원도 있고요. 어쨌든 막 이제 갑자기 뭐 응급 환자가 들어오거나 그럴 확률은 되게 적으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워라밸을 챙기려면 좀 로컬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엑스선 쪽에도 근무하셨고 초음파도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내가 방사선사를 선택하기 잘했다 생각될 때.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체험파를 한 지 7년 다 돼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약간 저만의 약간 전문 지식을 더 얻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자격증도 몇 개 따다 보니까 저를 약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같은 방사선사 안에 한두 명씩 생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사선사협회 안에 있는 대한초음파의료원상학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원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도 선생님 같은 방사선사가 되고 싶습니다.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좀 신기한 거죠. 그분들한테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예상치 못한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이걸 쭉 가보자. 한번 초음파에 발을 붙인 순간 이건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초음파하면 뼈철 생각날 수 있게 이걸 학구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저의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서 학구적으로 괜찮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보탬이 되는 방사선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제 공지 하나 드리자면은 2024년 4월부터 우리 뼈철님께서 저희 까르레스TV에 합류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실내 인터뷰 말고 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는 것들은 제가 나가기 싫은 관계로 제 MBTI가 슈퍼 I인 관계로 제 스튜디오를 벗어나는 거 사실 굉장히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뼈철님이 앞으로는 이 스튜디오를 벗어난 직업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촬영, 인터뷰 등을 진행하실 거니까 아마 처음이라서 뭐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언젠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를 아는 일반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방사 선생님이나 임상병 선생님이나 기타 의료진 분들이 저를 보고 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제 언행이라든지 뭐 행동으로 인해서 방사 선생님한테 누가 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사선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는 까르레스TV 형님을 도와서 까르레스TV에서 저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사선사가 되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요. 부족해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요. 야, 악플을 많이 받아야 진정한 유튜버로 거듭나는 거야. 이 외에도 우리 뼈철님 외에도 다른 컨텐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4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애정 많이 갖고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뼈철이 님을 모시고 방사선사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4월 중에 개편되는 저희 까르레스TV의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